예,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또 새로운 그 얘기거리를 찾느냐고 사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고쳐갖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처음에 제가 여기 주최 측에 제시했던 단어는 혁신과 경쟁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쟁이라는 단어가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아직은 좀 더 부담스러운 단어일 것 같아서 정말 고심 끝에 조금 빼고 단어를 바꿨습니다. 근데 오동유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경쟁이 뭔지는 아마 들어보시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래도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중소기업의 희망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찾겠다라는 저의 의지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과거에 계속 반복했던 지원을 더 해달라는 이런 것보다는 중소기업 스스로가 혁신하고 글로벌로 나가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 이거를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앞서서요, 여기 보시면은 백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백동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 가지 경제 고문이나 이런 걸로 일본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화폐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은본위 제도였었는데 사실 은이 이만큼 있으면 그 값어치만큼 통화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통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 백동화, 그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구리로 만든 동전을 이제 통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일본이 급격하게 금본위 제도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또 금본위 제도를 또 바꿔야 될 상황이었는데 역시 금도 모자라서 우리가 통화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싼 구리로 만든 것을 대량으로 유통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심지어는 가정에서 이 동전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갖다 놓고 찍어냈답니다. 그 정도로 통화의 수요가 많았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 얘기해 보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아마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다. 그럼 기업하시는 분들은 일반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상승이 폭발적이면 지금 빨리 가서 우리나라 같으면 마트에 가서 사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조선의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샀냐? 이 사람들은 동전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화폐 개혁을 일어날 거라고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그 화폐를 사서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폐는 개혁을 했고요. 이걸 신화폐로 바꿔주니까 우리 조선의 기업들은 화폐를 바꿀 돈 자체가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문헌을 보면 어마어마한 자금난에 휩싸였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파악한 걸로는 1905년 광무 9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난은 지금 12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뀐 적이 없고요. 또 오른편에 보시면은 적어도 제가 검색을 해서 확인한 최초의 신문기사에 들어있는 중소기업이라는 단어가 있는 신문기사입니다. 1930년 1월 7일 날 동아일보에, 근데 이게 또 경제면도 아니고요. 사회면에 있는데 중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100년 동안 한글이 정말 많이 바뀌어서 내가 해독이 어렵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논의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 또한 100년이 흘렀는데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전세 골드만삭스에서 한 38개국 정도만 대상으로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지금 마이너스 전망이 나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이 인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치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오른편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수출 10대 품목들이 나와 있고요. 또 연도별로 변할 때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10대 품목으로 새롭게 편입된 품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오른쪽에 보시면 2021년에 우리 10대 품목에 새로 진입된 것은 디스플레이 하나 빼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새로운 진입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진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걸 보통 학자들은 역동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업의 상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혁신기업의 등수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또 이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보시면 글로벌 한국 기업의 순위들이 나와 있는데요. 언뜻 보시면은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진입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우회 상위권 기업들을 보면 오히려 순위가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예 이거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냥 성장 방식을 좀 바꾸면 어떻겠냐.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높은 성장, 고도 성장, 이거를 빠르게 성장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갔는데 우리는 양극화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이 양극화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두껍게 성장하고 서스테이블하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성장으로 이 스킴을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보다는 중소기업의 성장의 중심으로 들어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짧은 워딩으로 한번 바꿔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삼성이 글로벌 경쟁력이 몇이냐라는 거에 관심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삼성 대신에 그 다음에 4성, 5성, 6성의 기업을 어떻게 키워낼 거냐. 어느 날 갑자기 4성, 5성, 6성은 나오지 않거든요. 중소기업의 성장에서 삼성 다음에 가는 4성 그룹, 5성 그룹, 6성 그룹, 7성 그룹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런 생태계, 그게 저는 중소기업의 정책의 근간이 앞으로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가 성장한다면 이제 포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흔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른편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입니다. 왼편에 보시면 삼성전자 10년차 평균 임금이 생산직이 8,648만 원입니다. 연봉이요.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가 또 오른편에 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의 양극화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만의 문제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거는 대학교 조교수 평균 연봉이 6,385만 원입니다.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문제지만 이제 대학 교수들도 삼성전자의 파업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도 삼성전자 생산직보다도 낮은 연봉에서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양극화라는 것이 또 다른 양극화로 변하고 있다. 단순히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극화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대학 교수들조차도 이런 시각을 이제 똑같은 시각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게 저는 양극화의 굉장히 심각한 한국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또 파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과연 이거를 대학 교수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이런 게 양극화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혁신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혁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왼편에 보시는 거는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하는 R&D 예산 중에서 정부가 몇 %를 지원하냐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은 5.7%입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등수로는 그렇게 높은, 저그래도 상위권은 속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절대량은 얼마인가 봤더니 요 왼편에 보시는 하단에 보시면 54억 달러를 정부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등수로는 4등입니다. 이게 결코 작지 않다고. 또 한번 오른편에 이걸 보시면요, 기업의 R&D 총 예산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GDP 규모로 한번 봐준 통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OECD 통계인데요, 한국이 1등입니다. 0.24%. 자, 이걸로만 놓고 봤을 때 저는 한국의 R&D 예산, 물론 윤석열 정부 들어서 R&D 예산이 떨어지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걸 논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드러난 OECD의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또 왼쪽에 보시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혁신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17.9%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에 드디어 꼴찌를 했습니다. 매우 하위권이었는데요, 이제 꼴찌가 됐고요. 대기업도 꼴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에 한번 보시면 최고 수준의 R&D, 결국 R&D 규모가 적다고나 많다고는 또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적다고는 할 수 없는데 혁신 기업의 비중 순위는 더 낮아지고 드디어 꼴찌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우리는.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지고 지금 이 두 가지의 그림을 가지고 오른쪽에 제가 한번 워딩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해도 우리는 안 되는구나라는 하나의 센텐스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센텐스는 이렇게 꼴찌니까 그래도 더 지원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전문가들한테 제가 한번 검증을 받은 얘기들인데요, 어떤 전문가는 이거는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OECD에서 통계를 잡는 심각한 오류가 아니고요. 우리는 정부가 펀딩을 하면 그 펀딩한 돈을 받기 위해서 기업이 과다하게 우리는 R&D를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액과 실행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지금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풀어가야 할까요? 라고 저는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스마트 공장이 지금 33,000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보고 있고요. 또 스마트 상점, 키오스크라도 하나 갖다 놓는 것이 중기부가 지금 2027년에 7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2만 개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또 왼편에 보시면은 로봇 밀도, 그러니까 직원 1만 명당 로봇이 몇 대냐라는 통계입니다. 이거는 국제 로봇 연맹이라서 발표한 통계인데요. 한국이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1등인데요. 싱가포르는 좀 우리가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제했습니다. 한국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도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봇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 한국은 그냥 컨베이너 벨트에서 물건을 옮기는 것도 기계가 하면 그걸 로봇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뭔가 관절이 들어간 것을 로봇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도하게 평가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뭐 저는 어찌 됐든 한국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또 오른편 하단에 보시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글쎄요 이래서 우리는 더 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해야 할까? 근데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영국만 해도 우리보다 그 기업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퍼센트로 봤을 때는 한국의 빅데이터 수준이 저 정도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혁신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 현장에서 하시기 때문에 저야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식의 워딩을 한번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혁신을 영어로 바꾸면 보통 이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왼편에 보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보다는 적어도 한국에서의 혁신은 something new 또는 something better라는 아주 쉬운 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요거는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OECD에서는 오슬로 매뉴얼이라고 해서 혁신을 명확히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something new라는 개념보다는 something better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업 현장이나 해서 예를 들어서 아레아 한글 2020을 쓰고 있다가 23으로 바꾸면 그것도 혁신입니다. 그건 something better인 거죠. something new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더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데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증기기관은 여러분 발명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혁신한 겁니다. 이미 증기기관은 있었습니다. 15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됐을 때 영국은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끝났을 때 영국은 이제 드디어 패권을 잡았습니다. 자, 영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수많은 면직물들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영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직물은 여러분 영국은 대신 모직이거든요. 모직은 여러분 시커멓고 빨기가 어렵고요. 컬러풀하지 않습니다. 근데 면직은 이게 가능한 거죠. 와셔블하고 컬러풀한 거. 그래서 영국의 여자들이 면직물 옷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모직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여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면직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면직물들은 주로 인도에서 왔는데 인도가 그 당시에 세계 경제의 GDP 비중으로 봤을 때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영국에서도 이제 면직물을 생산할 시점이 왔는데 면직물을 생산하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이 기계를 돌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누가 50년 전에 마련해놓은 증기기관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돌리려니까 석탄을 떼서 증기를 집어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기계를 어디다 세워야 되냐? 맨체스터라는 노총 광산이 있는 곳에 세워야 되겠구나라 해서 맨체스터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맨체스터 유니버시티라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요. 산업혁명이 시작했을 때는 거기 대학도 없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은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50년 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뭔가 대단한 R&D를 하는 기관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산업혁명은 발명이 아니라 혁신이었고요. 절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고 미국은 산업혁명에 굉장히 먼 발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도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미국은 국가 R&D를 하기에는 자기들이 너무 뒤처졌다는 걸 알고 미국이 선택한 것은 대학의 R&D를 지원하고 대학에서 창업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대학 창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맨 오른편에 보시면 우리의 혁신 정책은 과연 어땠는가? 맨 왼쪽 동그라미에 중소기업을 제가 이미지로 표현하였는데요. 그 위에 또 조그마한 동그라미에 보시면 이게 우리의 혁신의 총알하고 일컬어주는 벤처기업이 저기 포진해 있습니다. 혁신은 이 벤처기업의 저는 전유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워딩을 나만 혁신하면 된다라는 거죠. 일반 중소기업 혁신은 정부를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대상을 벤처라고 포커스 맞추고 거기에 집중했다라는 거. 자, 글로벌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오영주 장관님께서도 워낙 강조를 하시고 하는데 그 장관님하고도 약간의 소통이 있으면서 제가 인풋을 조금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글로벌화의 정의는 맨 우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글로벌화하면 이런 재화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수출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대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가 데려다 놓고 나가고, 자코모 같은 경우도 지금 자코모 얘기하기 시간이 좀 많지 않아요. 하여튼 우리가 나가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방글라데시에 지사를 설립하고, 방글라데시에는 무하메드가 한국에 와서 기술을 배우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한국의 홍길동이 방글라데시의 데카에 가서 일하는 것, 이게 결국은 생산 요소, 사람이 이동하기 시작을 하는 게 저는 글로벌화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수출로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시대는 아니에요. 일본의 자본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유치해야 되는데 그걸 어느 누구도 유치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화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이 글로벌화를 통해서 우리가 노리는 것, 사실은 글로벌화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저는 정책의 목적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화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 많이 나옴으로써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일어선다라는 이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크게 세 가지. 처음부터 글로벌화 해야 되고요. 무엇이든 글로벌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뼛속까지 글로벌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운데 한번 보시면요. 무엇이든 글로벌화 할 수 있다. 우리가 태양의 서커스라는 거, 워낙 유명한 서커스를 우리는 VIP석을 한 30만 원을 주고 VIP석에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도 동춘 서커스라는 유일한 서커스단이 있고요. 인천의 그 대부도라는 곳을 가다 보면 지금도 공터에 텐트를 쳐놓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 랄리 베르테르라는 태양의 서커스의 이 사장님, 오너인데요. 길거리에 적을 넣었습니다. 근데 서커스도 글로벌화 하면서 우리가 30만 원을 주고 VIP석을 가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돼 있습니다. 저는 서커스도 글로벌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과연 서비스업의 글로벌화랑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프랑스 요새 축구, 야구도 우리나라 스포츠는 요새는 더 이상 국제 경쟁에 저는 없다고 보는데, 카타르 월드컵 때 주전하는 사람들의 사진입니다. 제가 여기서 피부색을 논하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프랑스 사람 마저라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보면 한국만 유일하게 한국 사람이 뛴 국가대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글로벌화거든요.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예시만 한번 해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배구 얘기까지 하면 또 한 세월 가서 자, 그래서 이제 함께 해야 합니다. 지난 6월 달에, 그리고 별거 한 달 전에 한국은행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한국의 혁신이 더 필요하다. 생산성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이 모여있는 한국의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솔루션으로 돈을 더 집어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머니 서플라이를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에 돈을 더 집어넣으라.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기업 현장에 계신 분들 있으면 기업 현장에서 진짜 돈이 없어서 혁신을 못하는 건가? 저는 절박함이라는 걸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 맨 왼쪽에 보시면요. 한번 참고삼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지금 771만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조업은 62만 개입니다. 근데 제조업에서 10인 이상 종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20몇만 개, 30만 개 정도로 지금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30만 개 정도로 보는데 그중에 8,000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뢰도 높은 실태조사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의 매출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매출 구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수가 92%고요. 수출이 8%입니다. 그러니까 92%의 내수를 다시 100으로 쪼개서 한번 보세요라고 했더니 아래로 먼저 보시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판매액을 기준으로 1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납품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4.2%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중소제조업은 누구한테 돈 버는 거야? 86.8%, 매출액의 86.8%가 다른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납품을 영어로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납품은 영어로 B2B입니다. B2B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우리의 혁신을 갉아먹는지를 오른편에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납품은요. 1월 1일 날 제가 김 사장하고 10,000원에 100개를 만들어서 주기로 계약을 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혁신은 왼편과 오른편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0,000원에 100개를 5,000원에 100개를 만들든가. 이거 혁신이죠. 그죠? 가격을 코스트를 다운시키니까. 근데 이걸 코스트를 왜 다운시킵니까? 10,000원에 사주기로 김 사장이면 이미 계약이 다 끝났는데. 코스트를 다운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혁신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코스트를 다운시키면 그 다음에 김 사장님이 어이구 이게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네요. 그러면 올해 뭐 한 7,000원 정도로 깎을까요? 이러니까 혁신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또 한편 오른편에도 보시면 10,000원에 100개를 만들기로 했는데 혁신을 하게 되면 10,000원에 200개를 만드는 게 혁신입니다. 근데 100개를 추가로 왜 만들겠습니까? 김 사장님이 100개만 사준다는데. 따라서 한국의 이런 구조하에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 아무리 돈을 갖다 많이 부어도 혁신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왼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외국 시장에서 혁신하는 중소기업의 퍼센테이지를 물어봤더니 26.8%입니다. 다행히 꼴찌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수준이 아직도 낮습니다. 또 대기업은 그거보다는 훨씬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하위권입니다. 결국은 외국 시장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시겠습니까? 아까 영국이 왜 산업혁명을 했겠습니까? 면직물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우리는 절박했기 때문에 혁신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 제목은 혁신을 강화해서 글로벌로 나가자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글로벌로 나가면 자연스럽게 혁신은 쫓아올 거라는 거에 저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해야 되고 그게 경쟁을 유발할 거고 물론 기업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소리고 쓴 소리고 근데 제가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좀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오른편에 보시면요. 혁신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다른 기업, 대학, 연구소와 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우리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혁신을 우리만 하는 겁니다. 원래 자식 간에도 동업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아주 고리탑이 아마 이런 것들 혁신의 결과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자들이 좀 해야 될 저 같은 사람이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같이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아무리 갖다 쏟아 부어도 그 결과물은 그 기업만이 갖고 가는 제가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중고 자동차가 중소기업 수출 품목을 쭉 조사를 해보면요. 자동차가 상위권에 포함해 있어요. 중소기업이 자동차를 만들어 결국은 중고 자동차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HS 코드, 수출하는 품목들에게는 코드가 할당이 돼 있거든요. 근데 HS 코드에 중고 자동차가 코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마치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중고 자동차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론 이게 뭐 이거를 또 동반 성장 문제로 가면 요새 대기업들도 중고자동차를 인증하면서 이슈가 되는데, 저는 그 이슈는 이제 그런 이슈가 더 이상 논의할 시점이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자, 이 많은 중고자동차가 해외에 팔리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이 같이 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하는 혁신인 거죠. 자동차 부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중국. 근데 부품 공장은, 부품 회사들은 안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요새 자동차 정비소 혹시 가보셨습니까? 요새 자동차 정비소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뭐 별로 고장이 안 나니까요. 정기 검진 정도로 하러 가는데, 많은 자동차 정비소들이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기차까지 더 들어오기 시작하면 속된 말로 난리가 날 건데요. 왜 이분들이 해외로 못 나가는지, 저는 이분들까지 같이 중고자동차 나갈 때 부품가 나가고 내연기관차가 주로 나가니까 거기에 정비소 하시는 분들도 해외 나가는 거, 이게 여러분 글로벌화고요. 이게 바로 함께하는 글로벌화, 이게 바로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책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이 여기 있는데요. 제가 그 동그라미 저거를 중소기업 한가운데로 쑥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뭐 지원이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정부의 돈을 받고 만들어내선 아웃풋은 왜 그 기업이 갖고 가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공공재여야 합니다. 한 번도 혁신하지 못한 저 같은 중소기업,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사장에게 그 제품을 갖다 씀으로써 내가 혁신하게 만들어 주게끔, 그게 여러분 플랫폼에 이 혁신의 결과물, 정부 R&D의 결과물이 탑재되어 있으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싸게 갖다 쓰는 것, 여러분 이게 저는 혁신의 새로운 정책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도 해외 시장을 못 가본 이 중소기업에 드디어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중소기업 성장에 아주 오롯이 중소기업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곳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혁신과 글로벌은 하나의 묶음인데요.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 그 유명한 검정 고무신, 그죠? 이미 뭐 한 장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뭐 이거는 제가 약간은 좀 폄하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이건 실제 일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여기에 혁신하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에 혁신을 어떻게 하냐면 검정 고무신에 꽃무늬를 집어넣으면서 혁신하고 있습니다. 꽃무늬가 들어간 검정 고무신 35,000원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통시장을 한번 가시보면요, 저 구석에서 짝퉁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도요, 저희 집에도 크록스가 5개 있습니다. 자, 검정 고무신의 혁신은요 크록스입니다. 이 검정 고무신에 꽃무늬를 그리는 게 혁신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해외 시장으로 가는 것, 이게 저는 혁신의, 글쎄요, 이 베스트 모델이 이런 걸 한번 제가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부도 바뀌어야 되고요, 국회도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요새 국회가 하도 무서워서 제가 국회라는 표현을 안 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정부라고 돼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1년짜리, 6개월짜리 계획을 갖고는 글로벌화 혁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을 수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지원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야 됩니까? 기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회는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중기부도 정부도 명확한 목표와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더 이상 1년짜리 성과를 물어보지 않는 것. 중기부가 한 20 몇 조의 예산을 오퍼레이션 하는데 콜센터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럼 콜센터 예산 또 받아서 또 집어넣습니다. 그거보다는 혁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글로벌을 끌고 가는지, 올해는 성과가 안 났지만 내년에는 성과 내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분위기로 기업 정책을 끌고 가줘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 중기부도 이제 빠른 의사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시장에서 정말 기업인들이 맞닥뜨려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지원을 해주려면 적어도 시장을 예측하지 못하면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필요한 곳에 정확히 돈을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도 제가 한 3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첫째,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같이 머리를 맞대야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안주하는 것보다는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
한국 시장에서 한 300억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매출의 마지노선은 300억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기업도 공개하지 않고 딱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 요새 Z세대 일하기 어려워 이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걔들에게 어떻게 해줄 건가라고 이제 인식이 바뀌셔야 된다라는 것. 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뛰어가는 그림 하나 하고요. 해외 글로벌 시장의 그림을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이제는 시작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흰 종이에 까만색으로 세상을 읽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런 분들의 마음을 조금 상처라도 있다면 그건 좀 반성하는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 내용을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